1달러짜리 주식으로 수천 명을 속여서 수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감옥은 고작 22개월 다녀왔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할리우드가 이 범죄자의 이야기를 블록버스터 영화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를 연기했고 전 세계 관객들이 열광했어요. 사기꾼이 영웅이 된 거죠.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아직도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그 사기꾼은 지금 동기부여 강연으로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조던 벨포트, 월가의 늑대. 그가 어떻게 미국 전체를 속이고도 다시 부자가 되었는지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1962년 뉴욕 퀴즈의 베이사이드, 유대인 노동자 계층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이곳에서 꿈은 소박했고 야망에는 천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던 벨포트라는 꼬마는 그런 천장 따위에 관심이 없었어요. 16살 때 여름방학 동안 이탈리안 아이스를 팔았는데 그냥 판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에게 말했죠. 하나 사시면 2개 드릴게요. 대신 친구 3명한테 알려주세요. 여름이 끝날 때쯤 근 2달러를 벌어들였어요.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이었죠. 보통 10대가 그 돈을 벌면 멋진 차를 사거나 놀러 다니는데 쓰잖아요. 조던은 달랐습니다. 그 돈으로 치과대학에 등록했어요. 첫날 학장이 연단에 서서 말했습니다. 돈 벌려고 여기 온 사람은 잘못 찾아온 겁니다. 치과 의사는 부자가 되는 직업이 아니에요. 조던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이를 닦아주려고 온 게 아니었거든요. 부자가 되려고 온 거였고 이건 그 길이 아니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조던이 선택한 건 뜻밖에도 고기 장사였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고기와 해산물을 파는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냉동 트럭도 없었고 창고도 없었어요. 그냥 차 뒷좌석에 스테이크를 싣고 다녔습니다. 미국 농무부 인증 최고급 고기예요, 사모님. 급속 냉동에 호르몬 없고 동네 정육점보다 싸요. 고객이 난 고기 안 먹어요 라고 하면 조던은 바로 말했죠. 그럼 프리미엄 연어가 있는데요. 지저분하고 엉성했지만 놀랍게도 성공했어요. 한 달에 10만 달러어치를 팔았거든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배달이 늦어지고 고기가 상하고 미수금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몇 달 만에 사업은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 속에서 조던은 자신의 진짜 능력을 발견했어요. 상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크든 서핑보드든 주식이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가 팔 수 있다는 거였죠. 무엇이든 누구에게든 세일즈맨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조던에게 필요한 건 더 좋은 상품이 아니라 더 큰 수수료였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로 향했습니다. LF 로스차일드라는 유명한 증권사에 입사했는데 정장을 입은 사람들, 실적 압박, 그리고 화장실에서 코카인을 하는 문화가 있는 곳이었어요. 1980년대였으니까요. 여기서 그는 진짜 돈과 진짜 탐욕, 진짜 권력을 처음 맛봤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브로커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이 어떻게 파는지를 배웠어요. 그런데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가 터졌습니다. 전화기가 멈추고 브로커들은 폭락하는 주가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시장이 무너졌고 조던은 해고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슬퍼했지만 조던의 눈에는 다른 게 보였어요. 기회였습니다. 그는 페니 주식이라는 걸 발견했거든요. 핑크시트라고 불리는 쓰레기 같은 주식들이었어요. 진지한 브로커라면 절대 손대지 않는 것들이었죠. 규제도 없고 거래량도 적고 아무도 관심 없는 주식들. 하지만 여기에 마법이 있었어요. 수수료가 50%였거든요. 같은 영업 기술로 10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학위도 필요 없었어요. 빠른 전화기와 더 빠른 입만 있으면 됐죠. 조던은 전화기를 들고 네브래스카의 어떤 아저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이클 씨, 잘 들으세요. 이 회사는 지금은 작아요. 하지만 가정용 오락 산업을 완전히 뒤집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 전의 기회예요. 월스트리트 큰손들은 아직 이걸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알게 되면 최소 10배 수익입니다. 지금 1달러에 사면 6개월 후에는 마우이 해변 별장에서 저한테 감사 전화하실 거예요. 상대방이 그 회사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조던은 말했죠. 회사를 이해할 필요 없어요, 손님. 상승 가능성만 이해하면 됩니다. 똑똑한 돈은 그렇게 움직여요. 군중이 따라오기 전에 먼저 행동하는 거죠. 먼저 되실 건가요? 아니면 1년 후에 포브스 기사 보면서 그때 들을 걸 하실 건가요? 한 통화에 4,000달러를 팔았습니다. 규칙도 없고 감독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었어요. 콜드콜과 순수한 아드레날린 뿐이었죠. 그는 자신의 왕국을 찾았고 이제 제국을 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1989년 조던 벨포트는 이미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데니 포럿이라는 사람이 등장했거든요. 롱아일랜드 출신의 입이 빠르고 술과 마약을 달고 살며 영업 본능은 타고난 괴짜였어요. 월스트리트 출신도 아니었고 어떤 날은 같은 행성에서 온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래를 성사시킬 줄 알았어요. 조던은 그에게서 뭔가를 봤습니다. 굶주림, 충성심, 그리고 브레이크 없는 질주. 둘이 합쳐지니 위험해졌어요. 조던에게는 비전이 있었고 데니는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그 혼돈에서 제국이 세워졌어요.
스트래튼 오크몬트, 이름만 들으면 100년 역사에 가죽 표지책이 있을 것 같은 유서 깊은 회사 같잖아요. 실제로는 쇼핑몰 한 구석에 있는 콜센터였습니다. 깜빡거리는 형광등, 짝짝이 책상, 규제 감독은 제로였어요. 초기 직원들은 애널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자격조차 없었어요. 바텐더, 배악 중퇴자, 동네 건달들이었죠. 조덤은 경험을 원하지 않았어요. 굶주림을 원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 다음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조던은 직선 설득이라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말을 더듬는 초보들을 고압적인 세일즈 기계로 바꾸는 심리적 압력소 쥐였죠. 그는 망설임을 밀어붙이고 의심을 잠재우고 잠재 고객을 안녕하세요에서 어디로 수표 보내면 되자지 끊김없는 직선으로 끌고 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곧 사무실은 리듬을 갖게 됐어요. 빠르고 시끄럽고 중독성 있는 리듬이었죠.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렸고 주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는 전기처럼 흘렀고 자존심은 커졌으며 돈도 불어났어요. 스트래튼의 천재성은 어떻게 파느냐에만 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파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잊혀진 투자자들을 노렸어요. 노동자 계층, 은퇴자들, 절박한 부모들, 월스트리트가 무시한 사람들이었죠. 스트래튼은 그들에게 희망을 팔았습니다. 긴급함으로 포장하고 거짓 확신으로 치장하고 지어낸 전망으로 빗받침한 희망을요. 처음에는 이름도 없는 페니 주식들이었어요. 핑크시트 쓰레기, 자기네 보도자료 말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들이었죠. 하지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사기 수법도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가짜 회사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기업 공개였습니다. 그들은 싼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영업장을 과대 광고 기계로 바꿨어요. 전화에 전화, 약속에 약속을 더했습니다. 인위적인 흥분으로 시장을 넘치게 했고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 정점에서 전부 팔아치웠어요. 수천 명의 투자자들은 휴지 조각을 들고 남겨졌습니다. 펌프 앤 덤프라고 불리는 수법이었지만 스트래튼 오크몬트에서는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1990년대 초반이 되자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스트래튼은 단순한 증권사가 아니었어요. 카니발이었습니다. 사무실은 비명 지르는 전화기, 경적 소리, 테스토스테론, $2,000짜리 정장, 콧불소도 죽일 만큼의 마약이 뒤섞인 혼란이었어요. 조던은 공포와 충성이 화폐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최고 실적자들은 왕족처럼 대우받았어요. 보너스 수표, 휴가, 심지어 손목시계까지 사탕처럼 사무실에 뿌려졌죠. 저조한 실적자들은 망신을 당했고 쫓겨났으며 몇 시간 안에 교체됐습니다. 파티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회의실에 스트리퍼가 들어왔고 샴페인이 팩스기 위로 넘쳤습니다. 규정집 위에서 코카인을 했어요. 신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구도 회사 차도 심지어 소화기도요. 누군가 한 번은 소화기에 휘핑크림과 테킬라를 채웠다고 해요. 조던은 공식적으로 아르마니를 입은 컬트 교주가 되었습니다. 헬리콥터를 샀고 요트에는 아내 나오미의 이름을 붙였어요. 저택, 람보르기니, 롤렉스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내고 내뱉은 설교를 했어요. 성공이 전부야. 이기지 못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서류상으로 스트래튼 오크몬트는 번창하고 있었어요. 기업들을 상장시키고 수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회사는 누구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어요. 하지만 표면 아래서는 전부 연기와 거울이었습니다. 진실을 팔 수 없을 때는 꿈을 팔죠. 조던 벨포트는 정확히 그렇게 해서 제국을 세웠어요. 1994년이 되자 스트래튼 오크몬트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을 상장시키고 수백만 달러를 움직이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어요. 하지만 성공 아래서 구조는 썩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기업 공개 모델은 공격적이고 뻔하고 점점 더 무모해졌어요. 똑같은 전략이었죠. 주식을 과대 광고하고 꿈을 과대 판매하고 현실이 따라잡기 전에 빠져나가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증권거래위원회가 의심스러운 서류들을 점점 많이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7에 샀다가 30센트로 떨어지는 걸 본 투자자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내부적으로 일부 브로커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매출도 없고 제품도 없고 심지어 전화번호도 없는 주식을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경영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거래 성사시켜, 아니면 나가. 회사가 커지면서 돈을 숨기는 일도 복잡해졌어요. 수백만 달러가 유령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일부 계좌는 영국에 있는 조던의 이모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다른 계좌들은 제네바에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 이름으로 묻혀 있었어요. 한때 조던은 심부름꾼을 이용해 돈을 옮겼는데 가정부가 부조가 브래지어의 현금 봉투를 꿰매서 밀반입했다고 합니다. 조던은 이걸 자산 보호라고 불렀어요. FBI는 돈 세탁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사 내부 상황도 변하고 있었어요. 한때 보상이었던 마약 사용이 이제는 필수가 됐습니다. 루드라는 진정제가 말을 느리게 만들었고 코카인이 다시 속도를 올렸어요. 통화 중에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 브로커는 영업장에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수수료, 또량. 그냥 과도한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적어도 2명의 직원이 폭력적인 난동 끝에 끌려 나가야 했습니다. 조던 자신도 회사보다 더 빨리 무너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내와의 결혼은 붕괴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 쿠션에서 알약을, 욕실에서 주사기를 발견했어요. 조던은 한 번은 루드에 취해서 페라리를 기둥에 들이받았는데 3살배기 딸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요트 사건이 터졌어요. 1996년 6월 선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던은 폭풍 속에서 이탈리아에서 사르데냐로 항해하자고 우겼습니다.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해서 아무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나오미호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배에는 조던 아내, 딸, 그리고 200만 달러가 넘는 보석과 마약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해군에 구조받아야 했어요. 요트는 파괴됐습니다. 조던은 살아남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죽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오자 벽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포브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들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전직 직원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그레고리 콜먼이었어요. FBI 금융범죄부 요원이었죠. 콜먼은 빨간 깃발만 본 게 아니라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조용히 시간표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스트래튼의 콜드콜 대본을 입수하고 송금 기록에 소환장을 발부하고 보고된 수입과 맞지 않는 부동산 구매를 추적했습니다. 조던이 5만 달러씩 자기 압수표로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카지노와 미술관을 통해 세탁한 패턴이었죠. 콜먼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조던도 결국 알게 됐어요. 조던이 몰랐던 건 자기 브로커 중 일부가 돌아섰다는 거였습니다. 한 명은 별건 사기로 걸렸고 다른 한 명은 보너스를 못 받아서 화가 나 있었어요. 그들은 도청 장치를 달고 통화를 녹음하고 서류를 넘겼습니다. 열기가 올라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배를 버렸어요.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자기 보호 때문이었죠. 1996년 10월 연방 요원들이 스트래튼 오크몬트를 급습했습니다. 해가 뜬 직후에 도착했어요. 전화기가 책상에서 뽑히고 서류 캐비닛이 비워지고 하드 드라이브가 복사됐습니다. 직원들이 신문을 받았어요. 누군가는 서류를 변기에 버리려 했고 다른 누군가는 파쇄된 계약서가 든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소용없었어요. FBI는 필요한 걸 다 얻었거든요. 하지만 조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7년 초 수사 중이면서 자금을 옮기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상태에서 그는 200만 달러를 스위스로 송금했어요. 거래가 추적됐고 그것에 대한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의 송금이 모든 걸 풀어버린 실마리가 됐어요. 추격은 끝났고 추락이 시작됐습니다. 1998년 말이 되자 벨포트는 더 이상 수를 쓸 수가 없었어요. FBI는 녹음본을 갖고 있었고 증권거래위원회는 서류를 갖고 있었습니다. 콜드콜과 거짓 약속으로 세운 제국이 마침내 무너졌어요. 이제 그의 차례였습니다. 연방교도소에서 30년형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전신사기, 증권사기, 돈 세탁 혐의만으로도 그를 묻어버릴 수 있었죠. 그래서 조던은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팔았어요. 주식이 아니라 정보를요. 그는 돌아섰습니다. 협조했어요. 도청 장치를 달았습니다. 하나씩 한때 그를 숭배하던 사람들이 영수증처럼 넘겨졌어요.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기소됐습니다. 브로커들, 파트너들, 친구들이요. 일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스트래튼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조던에게서 파는 법을 배웠고 그의 전략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렀어요. 일부는 그보다 오래 복역했습니다. 조던은 22개월을 받았어요. 최소 보안 시설이었죠. 울타리도 없고 감방도 없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총도 안 들고 다녔어요. 아침에는 테니스를 치고 오후에는 웨이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글을 썼어요. 거기서 타미총을 만났거든요. GGN 총의 코미디언인데 봉을 온라인에 팔아서 복역 중이었어요. 조던은 그에게 전부 얘기했습니다. 마약, 요트, 현금 봉투, 삶의 방식이 된 거짓말. 타미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재밌어 했죠. 적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던은 적었어요. 2007년에 월가의 늑대를 출간했는데 고백이라기보다 승리의 세리머니에 가까운 회고록이었어요. 사과도 없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요트 난교 사기 웃긴 얘기들 뿐이었죠. 대중은 열광했어요. 영화 판권을 팔았고 속편도 썼습니다. 2013년에 마틴 스코세이지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만들었어요. 투자자들에게 거짓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빅스크린에서 그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관객들은 웃었고 비평가들은 박수쳤어요. 유죄 판결받은 범죄자, 전 사기꾼 조던 벨포트가 대중문화 아이콘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은 영화 계약을 받지 못했어요. 마무리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은퇴의 자금을 잃은 선생님, 평생 저축을 투자한 참전용사, 대박을 꿈꾸며 집을 담보로 잡힌 가족, 그들에게 남은 건 빚,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조던에게 1억 1천만 달 배상을 명령했어요. 오늘까지 일부만 갚았습니다. 나머지는 역외 계좌, 부동산 신탁, 법적 허점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는 노력 중이라고 말합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조던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동기부여 강연자이고 세일즈 코치이고 팟캐스트 진행자예요. 성공을 팔고 윤리를 가르치며 전 세계 무대를 누빕니다. 늑대라는 이름을 마치 상처가 아니라 명예 훈장처럼 달고 다녀요. 정의를 피한 게 아니라 팔아버린 거예요. 22개월을 책 계약으로 바꿨고 사기를 명성으로 바꿨습니다.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박수쳤다는 거예요. 탐욕스러웠던 건 죄가 있어요 라고 그가 한번 말했죠. 하지만 다른 모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그가 빠져나간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그가 처벌받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가 되고 싶었던 거죠.